안녕하십니까. 이종기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잠깐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은, 이게 저는 오랫동안 이제 특허청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아주 잘합니다. 1998년도에 와가지고 2018년까지 근무했으니까 한 20년 정도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되나요? 예. 누구도 예, 플리카드 올려. 그래서 저는 특허청에 있을 때 중국 유학을 한 2년 반 정도 갔었고, 갔다 와서 근무를 하다가 2017년도에 또 중국 특허청에 또 파견을 갔었습니다. 2017년도에 중국 특허청 파견 가서 정말 그 중국의 놀라운 변화상을 보고, 이게 중국에 뭔가 좀 기회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귀국해서 바로 퇴직을 하고 중국 특허 사무소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말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이유는 이제 우리 작은애 그 대학 입학도 있었지만 코로나 통제가 워낙 심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와야 되겠다 싶어서 2020년 말에 한국을 왔고, 지금 이제 제 특허 사무소도 이제 설립해서 이제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고, 또 중국 차이나 사이언스 특허법인의 또 한국 지사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이제 지금까지 거의 다 중국 상표와 관련되는 일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 아니면은 뭐 특히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계획도 없었는데 내 상표가 중국 상표 브로커들에 해가지고 선점을 당해서 알게 모르게 피해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업무를 이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상표 브로커에서 상표가 선점을 당했을 때, 아니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내 모조품이 나돌아다녔을 때 이거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일을 많이 해왔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국내적으로도 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허청에 있을 때 상표 심사를 했고, 또 중국 업무를 많이 했고, 또 지금 중국 현지 특허사무소의 한국 지사장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상표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그렇게 제가 이제 뭐 아주 깊이 있기는 몰라가지고 오늘은 특허는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상표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뭐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은 이제 조금 초보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아마 이 중에서는 굉장히 뭐 이렇게 특허나 상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IP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기 테헤란로, 제 사무실이 저기 테헤란로에 있거든요. 강남역에 있습니다. 뭐 서울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테헤란로가 이게 완전 빌딩 숲입니다. 이게 이제 뭐 삼성전자나 포스코 이제 본사도 여기 다 있고 많은 이제 금융기관들도 여기 많이 입주해 있죠. 이게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강남 중에서는 사실은 제일 비싼 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을 내한테 주겠다, 아니 눈에 보이는 이 빌딩을 다 주겠다 라고 했을 때랑 비아그라 특허를 너한테 줄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테헤란로 이 빌딩 다 내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비아그라 특허는 저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이 비아그라 특허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아마 가늠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당연히 비아그라 특허를 선택할 겁니다. 쿠팡이 저런 물류센터를 전국에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대요. 저 물류센터 하나에 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물류센터 100개와 쿠팡의 이 상표의 값어치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쿠팡이 뭐 100조라고 하던가?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그 상표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를 매년 이렇게 이제 그 발표를 하는데,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3,500억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브랜드 하나에 그 가치가 저 정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예전에는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유형 자산이 기업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10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측정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2020년도에 해보니까 기업 자산 중에서 무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나 되는 거예요. 무형 자산의 대표적인 거는 IP죠. 그래서 이만큼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있어 가지고 IP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특허하고 상표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게 스파이더맨이잖아요. 스파이더맨 하면 뭐가 이렇게 쫙 이렇게 거미줄 쫙 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스티븐 킴벨이라는 사람이 이 장난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거미줄이 쭉 나가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1991년도에. 그래서 장난감을 막 팔고 있는데 1997년도에 마블에서 이 기술을 모방한 장난감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스킬이 마블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합의를 봤는데 50만 달러를 이 마블이 이 개발자한테 주고 매년 판매 금액의 3%를 로얄티로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계약서에는 이걸 언제까지 줘야 된다는 게 명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3%를 받았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죠. 그러다가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로얄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권자가 왜 로얄티 안 주냐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법원에서는 특허권 존속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 그 특허권은 아무리 좋은 특허라도 20년이 지나면은 내 것이 아닙니다. 비아그라도 특허 개발해가지고 20년 동안은 비아그라가 이 시장을 독점을 했지만은, 지금은 누구든지 비아그라를 모방한 기술들을, 약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많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상표는 어떠냐? 상표는 20년이라는 존속 기간이 없습니다. 이게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구르면 구를수록 눈덩이가 커지는 거예요. 상표를 잘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재산 가치가 계속 높아진다는 거죠. 특허는 20년이라는 존속 기간이 있지만은 상표는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만 하게 되면은 영구히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와 상표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식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실용신안이라고 하면은 좀 작은 발명을 얘기하죠. 보통 발명은 약간 이제 차원 높은 발명, 실용신안은 약간 차원이 낮은 그런 발명. 그 디자인, 상표 잘 아실 테고. 그래서 존속 기간을 보면은 특허, 디자인은 20년이고 실용신안은 10년이고 상표는 10년이지만은 매년 10년마다 이렇게 갱신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뭐 흔히들 생활 불편한 곳에 발명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컵 슬리브를 개발한 이 소렌선도 이 커피를 마시다가 이게 뜨거워 가지고 이렇게 바지에 커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컵을 뜨겁게 좀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 특허를 낸 거예요. 우리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특허라는 게 사실은 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생활하다가 불편한 곳에 있으면 분명히 거기는 특허가 나옵니다. 발명이 있다는 거. 지금까지 가장 여러 가지 엄청난 많은 발명품들이 있을 텐데, 가장 많은 돈을 번 발명품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철조망이라고 합니다.
이 철조망이 왜 이제 특허로 돈을 많이 벌었느냐? 철조망을 특허를 내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모든 국가의, 특히 이제 유럽이겠죠. 모든 국가의 국경에는 전부 철조망을 다 친 거예요. 엄청난 수익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어쨌든 가장 많이 벌은 돈이 벌은 발명이 철조망이라고 합니다. 특허 잘 아시겠지만은 특허는 먼저 출원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은 어느 나라든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된 기술이라고 하면은 미국이나 중국에 출원해도 이거는 특허를 못 받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기술이 누구든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의 공지된 기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흔히 이제 우리 전화기는 벨이 발명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벨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 안토니오 무치라는 사람이 아내하고 통화하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이제 전화기를 발명을 한 거예요. 하지만은 이게 설계도 하고 전화기 모델을 잃어버려 가지고 특허 출원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벨이 특허 출원을 한 날, 그레이도 동일 기술을 발명했는데, 그레이는 이 아침에 이제 미국 특허청 간다고 이렇게 이제 옷 매무새 좀 다지고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좀 늦게 간 거예요. 벨이 2시간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기 특허는 벨의 이제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특허는 뭐 내가 기술을 언제 개발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출원하는 게 임자입니다. 특허는 이제 특허 출원을 하고 1년 6개월이 되면은 무조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를 하고 저렇게 이제 등록을 받게 되는데, 특허 심사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특허 청구 범위라 그러거든요. 내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다고 하면은 심사를 거치게 되면은 대부분 이 청구 범위 중에서 일부는 뭐 선행 기술하고 유사한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걸 삭제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특허를 등록받게 되면은 원래 내가 출원했던 기술보다는 대부분 권리 범위가 조금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계 공개 신청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돼서. 근데 이제 등록만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똑같은 특허일까? 이게 스타트업 창업자 A씨가 수납장 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홈쇼핑에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스타트업 이 사람은 자기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 OEM으로 이제 그 납품을 받았었는데, 이게 워낙 잘 되니까 이제 이런 수납장을 만드는 업체 찾아다니면서 이거 빨리 만들어 달라. 내가 웃돈 더 줄 테니까 최대한 빨리 만들어 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소환을 했어요. 근데 불과 한 보름도 안 지나가지고 이게 타사에서 이 유사한 제품들이 막 나오면서 가격도 이 AC 가격보다 한 절반 정도에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니까 이 AC 수납장은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디자인도 A씨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된 그런 수납장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A씨가 침해자들, 내 특허 침해다 라고 해가지고 침해 소송을 제기했죠. 근데 이 A씨의 이 특허는 이게 이제 변리사한테 맡긴 게 아니라 이렇게 변호사한테 이 특허를 맡겼나 봐요. 근데 변호사가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모르고 하니까 이게 내가 특허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범위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납장을 만드는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대형 업체들이었는데, 이 업체들이 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은 실제로 보니까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할 때는, 특허 출원할 때는 반드시 이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 권리 범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수작할 때부터 뭔가 좀 특허를, 제대로 된 특허를 가지고 뭔가 강한 특허권을 획득했더라면은 아마 이 사람은 크게 성공을 했겠죠. 특허로 이제 또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제 이 서울역 노숙자, 원래 이제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뭐죠? IMF 때문에 이제 그 실패를 하고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킥보드를 이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애들 킥보드를 보면서 이게 애들 킥보드는 이렇게 발을 구르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구르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막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실제로 이제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S보드라고 그러죠. 그걸 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특허를 출원했던 거예요. 이 S보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강진기 사장이 그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한테 5천만 원 줄 테니까 내한테 팔아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을 준 건 아니고 하여튼 5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특허를 샀어요. 특허를 매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대학생도 자기가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이거를 사업하겠다는 이런 꿈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일단 출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신기 사장이 이거를 특허를 매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와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특허를 보강을 합니다. 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출원합니다. 이게 이제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게 보강해서 출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신기 사장은 청년한테 특허를 매입을 해가지고 기술을 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출원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특허 발명 대전에 나갔는데 이 대상을 받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출원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와 유사한 기술을 출원했다고 하면은 그 출원은 아마 심사 과정에서는 대부분 거절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먼저 출원했기 때문에. 출원일을 처음에 1년 이내에는 이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신기 사장은 출원하고 1년 이내에 특허를 보강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특허를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청년이 출원했던 특허는 좀 이렇게 느슨한 특허이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선행기술조사 이런 거 다 거쳐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보강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한 특허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제발명전에 또 대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특허니까 은행원에서 융자받기도 쉬웠겠죠. 그래서 15억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업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특허 출원 과정을 보면은 이게 특허 발명가가 요때 출원을 하고 특허 발명가가 출원 공개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출원 공개는 1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공개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청년은 조기 공개 신청을 했어요. 한 달 만에 조기 공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청년은 내가 이거를 특허를 가지고 내가 사업화를 하겠다는 이런 목적보다는 내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빨리 공개할 테니까 이거 혹시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 사라. 그런 목적으로 한 달 만에 이제 조기 공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신기 사장이 이거를 특허를 매입하게 됐고 출원을 했죠. 국내 우선권 출원하고 또 우선 심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특허 출원하게 되면은 등록 받는 데까지 한 2년 이상 걸리거든요. 저렇게 이제 우선 심사를 신청하게 되면은 빨리 심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강신기 사장은 이 특허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성공을 한 거죠. 아까 수납장 이 사람도 똑같은 특허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특허가 굉장히 좀 허술했다는 거. 그래서
조기 공개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대학은 뭐 특허에서도 이거를 사업화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은 뭐 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판매를 양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런 조기 공개를 신청하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이제 생전에 이렇게 막 저런 아이폰 시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시연을 하고 2007년 1월 8일에 시연하고 독일에다가 특허 출원했는데 무효가 아니고 이제 등록이 거절이 됐습니다. 이게 내 특허인데 내 특허 기술을 내가 발표를 했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출원했는데 왜 거절이 됐느냐? 이게 이제 보면은 공지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공지 예외냐면은 다른 사람이 특허를 공개한 게 아니라 내 기술을 내가 공개를 하고 내가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은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공지된 기술이 아니라는 공지 예외라는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의미인데 그 스티브 잡스가 발표를 했으니까 발표를 하고 스티브 잡스가 출원을 했으니까 이건 이제 공지 예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공지 예외가 미국은 1년이지만은 독일은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 지나서 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지 예외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등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허 출원할 때 내가 뭐 이렇게 논문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내 기술을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1년, 우리나라는 1년이거든요. 1년 이내에 출원을 해야만 공지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지. 만약에 1년이 지나버리면은 이거는 이미 세상에 발명된 공지된 발명이야 라고 해가지고 등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지예외라는 거를 잘 이렇게 유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지예외를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논문이든 어디든 우리나라에서 일단 공개가 됐다고 하면은 그거는 중국에서는 출원하면은 공지예외를 주장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 진출할 때는 어쨌든 뭐 한국에도 어디든 공개된 기술은 중국에서는 등록받기 어렵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표는 언제든지 출원이 가능할까요? 디자인은? 상표는 언제든지 출원 가능합니다. 내가 상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오늘 출원하든 아니면 1년 후에 출원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내 상표랑 유사한 상표가 있으면 그건 안 되겠죠. 근데 디자인은 특허와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도 내 특허가 공개가 되고 1년 지나면은 그 출원해도 등록이 안 된다 그랬죠.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도 일단 공개가 되면은 공지예외 기간이 1년인데 1년 지나면은 출원하려 해도 출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절이 되니까 무조건. 그래서 상표에는 신규성이라는 게 없지만은 디자인도 그렇고 특허도 그렇고 실용실현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처음 나온 발명이어야 되고 처음 나온 디자인이어야 돼요. 이런 것도 다 디자인으로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이런 옷이나 가방 이런 거는 또 디자인 출원하면은 뭐 한 달 반? 2달 만에 등록이 돼요. 이거는 거의 무심사로 이렇게 등록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것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뭔가 좀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은 디자인 등록을 해놓는 거고, 이렇게라도 이제 디자인 등록을 해놓으면은 디자인 등록을 해놓느냐 안 해놓느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디자인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만들었어. 근데 누군가가 이 디자인을 모방해가지고 옷을 만들면은 내가 디자인권이 있으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 상대방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고장 보내고 침해하지 마라 라고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 고객인데, 요렇게 한국에서 요런 디자인을 옷을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거의 비슷한 디자인의 옷이 한국으로 지금 역수입되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국 업체는 우리나라 업체의 디자인을 침해한 거죠. 침해했는데
이 사람은 중국에다가 디자인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중국의 디자인 등록이 가능할까요? 지금 출원하면은? 중국은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은 심사를 안 합니다. 그냥 등록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이 디자인을 중국에다 출원하면은 등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심사를 안 하니까. 근데 이미 한국에서 공개가 된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이 등록은 되지만은 이게 무효 사유를 안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등록을 받고 이 업체를 공격을 해요. 당신은 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라고 경고장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업체가 아이고 알았어, 내가 잘못해서 내 내릴게. 이렇게 내리면은 괜찮지만은 무슨 소리야? 당신 디자인은 이미 공개된 거야. 라고 역으로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은 이 업체는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 중국 업체가 디자인 출원하면 등록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벌써 한국에서 디자인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누구든지 등록을 못 받아요. 다만 이제 우리 기업은 등록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무효 사유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면 디자인 등록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 등록은 사실 이제 뭐 비용이 크게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해놓는 게 좋냐? 이 사람 말고 다른 딱중 업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디자인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디자인 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네 디자인은 내 디자인을 침해한 거야. 라고 이제 경고장을 보내겠을 때 많은 짝퉁 업체는 지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지가 짝퉁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꼬랑지를 내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이제 뭐 무슨 소리야? 네 디자인 무효가 있어. 이렇게 법리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은 이제 그런 어떤 디자인 권리를 가지고 뭔가 공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한국 업체는 이게 돈 많이 벌었대요. 이게 빗자루 하나 가지고. 혹시 이 빗자루 써보셨어요? 서리잘비라는 빗자루인데 이게 이제 상표가 두 개예요. 우리나라에 서리잘비랑 한글로 서리잘비 이렇게 이제 등록을 받은 거예요. 등록을 받고 이제 디자인도 등록을 했겠죠. 중국에다가는 잘비라고 상표를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디자인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 등록 안 하고 중국에서 요런 빗자루가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게는 상표는 없어요. 그럼 이 업체는 자기는 잘비 상표만 등록을 해놨지 디자인을 등록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짝퉁이 판매돼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경우 저작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좀 독특한 디자인이다, 아니면 글자체다, 아니면 왕구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상표도 출원해야 되지만은 저작권으로도 출원해 놓으면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중국에다가 상표랑 디자인을 등록을 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했더라면은 아마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했겠죠.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이렇게 중국에서 짝퉁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육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표나 디자인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제 고객이 요런 알로에 모양의 화장품을 유럽에 막 수출하고 있었는데 이 똑같은 용기가 유럽으로 막 수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디자인 등록을 했어요. 요 회사는 디자인 등록 안 했으면 뭔가 공개하기 힘들었을 텐데 디자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중국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 단속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단속하게 되면은 저런 거를 내 권리를 침해했다는 거를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중국 당국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중국 당국이 이거는 권리 침해가 맞다. 그리고 판매 중지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작년 12월 말에 명령이 나왔고, 신고를 했고, 얼마 전에 이제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디자인을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행정 단속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세관에도 등록했어요. 중국 세관에. 왜 중국 세관에다가 왜 등록할까? 그 중국에서 특히 이제 동남아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짝퉁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 내 상표를 모방한 짝퉁이 동남아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뿌리를 캐다 보면은 중국에서 수출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상표든 디자인이든 세관에다가 등록을 해놓으면은 이게 대량으로 수출될 때 세관 직원들이 직권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등록된 상표잖아. 이거는 등록된 디자인이 있잖아. 이 수출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세관에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상표를 한번 좀 볼게요. 아마 이렇게 뭐 이게 계신 분들은 헷갈리시는 분은 있겠지만 상호랑 상표랑 뭐가 달라? 뭐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간혹 있어요. 상호는 제가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JK 특허 법률사예요. 사무소예요. 이거는 상호예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름이 상호죠. 근데 상호는 뭐 등기소건 세무서 가면 그냥 쉽게 발급해주고 그 행정구역 내에 내하고 똑같은 이름만 없다면 그냥 무조건 등록이 됩니다. 근데 상표는 아니라는 거죠. 상표를 이렇게 보면은 문자나 우리가 흔히 보는 게 문자나 도형이 있고 입체상표라는 것도 있어요. 바나나 모습이라는 스팸이라는 이런 거는 입체상표. 그러니까 누군가 똑같이 이런 모양의 스팸을 만들면 이거는 상표 침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팸상표라는 것도 있고 입체상표라는 것도 있고 내가 특정 위치에 그 상표를 쓰겠다. 대인배상표라는 것도 있고 소리상표. 소리상표를 보면 이건 소리상표라는 누군가 저 소리를 모방해서 쓰면은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이게 장수 침대에 사설 대장이 나와가지고 여기 다섯 개 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소리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흉내 내가지고 나도 여기 다섯 개 이렇게 하면 이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뭐 상표가 이제 문자나 도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상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냄새 상표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표를 보면은 이게 스타벅스는 예를 들면은 스타벅스라는 이제 표장이라 그러거든요. 저런 표장이 있고 내 스타벅스를 이 상표를 어디에 쓸 거냐라는 상품을 정하는 게죠. 이제 그게 이제 지정 상품이나 지정 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총 45개 상품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30류의 스타벅스랑 21류의 텀블러에 있는 스타벅스는 서로 상표가 유사하지 않아요. 표장은 같지만은 지정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저거는 서로 상표 침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30류지만은 저거는 글자고 밑에는 도형이면은 이것도 서로 상표권 침해가 안 되는 거죠. 전혀 비유사한 상표예요. 그리고 한글로 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품류가 다르면은 서로 다른 상표예요. 이게 마시는 홍초, 꽤 오래전에 저도 이제 굉장히 자주 마셨는데, 마시는 홍초가 인기를 끄니까 나중에 세제에다가 이제 애경이 홍초 세제 이렇게 출시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서 이제 홍초 저거 내 거다, 내 권리 침해한 거다 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식초하고 세제는 상품이 전혀 다르다. 똑같은 홍초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상품이 서로 다르고, 또 이 홍초 세제를 보고 마시는 홍초 저런 거를 넣었다고는 생각 안 할 거다 라는 이유로 이제 법원에서는 비유사 상표를 했는데, 핵심은 이게요. 식초하고 세제는 전혀 다른 상품이에요. 그래서 다른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전혀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상 하나 볼게요. 김밥 한 줄에 단돈 1,000원이라는 카피를 내세워 원조 국민 분식 브랜드로 자리 잡은 김밥천국. 많은 사람들은 김밥천국을 주황색 배경에 휴먼 매직책, 그리고 4개의 네모로 이루어진 로고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글씨체, 로고, 색깔이 미묘하게 다른 이 간판들은 모두 다 진짜 김밥천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하나의 프랜차이즈인 건 아니에요. 김밥천국의 간판이 다 다른 이유는 김밥천국에 상표권이 없기 때문인데요. 특허청은 김밥천국이 김밥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보편적인 뜻을 갖고 있어 기술적 표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김밥천국에 대한 상표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기술적 표장이란 상품의 성질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적인 문구를 말하는데요. 대한민국 상표법에 의하면 품질, 효능, 용도, 형상, 가격, 사용 방법 등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문구로 이루어진 상표인 기술적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특정인이 독점하면 다른 판매자들의 상품 판매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김밥천국의 상표권 등록이 무산되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김밥천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분식 전문점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밥천국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만 해도 5곳이 넘죠. 김밥천국이란 단어가 아닌 간판 디자인 자체는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고와 디자인을 바꿔 특허청에 등록된 김밥천국 디자인만 해도 수십 개에 이르고요. 그렇다면 어디가 프랜차이즈고 어디가 개인 사업자인지 간판만 보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김밥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브랜드를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 기업 고유의 로고를 상표로 등록했는데요. 지읒 김밥천국은 한자 정과 빨간 반원으로, 히읗 김밥천국은 초록색 성 또는 알파벳 H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판 좌측에 프랜차이즈 본사 이름을 함께 드러내기도 하죠. 저도 김밥천국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나올 때는 김밥천국이 뭐 동일한 표장이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뭐 김밥천국을 막 쓰고 있더라고요. 맛도 다르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알바천국은 어떨까요? 김밥천국은 아까 보니까 천국이라는 거는 뭐 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뭐 김밥은 당연히 식별력이 없는 거고. 알바천국은 어떨까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특허청에서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알바는 이게 천국은 이렇게 그 서비스 제공 장소라는 뭐 이런 그 의미로 널리 이제 상표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사관은 이게 천국이라는 단어에다가 알바라는 아르바이트의 약칭이 알바가 결합이 됐으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약하다 해가지고 거절했어요. 근데 알바 천국은 이게 불복해가지고 심판을 제기하고 법원까지 갔죠. 근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특허청은 알바 천국은 이거를 제품의 상품의 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는 직접적으로 표시했다는 거고 법원에서는 직접적으로 표시한 게 아니라 암시를 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손을 들어줬는데 법관이 보는 상표 유사 판단이나 식별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랑 심사관이 보는 판단 기준은 좀 달라요. 심사관은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정해진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약간은 좀 기계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알바 저거 아르바이트고 천국은 식별력이 없고 그러면 심사관은 저는 당연히 거절을 합니다. 근데 법원은 심사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또 일반 소비자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건 어떤 건지 다양한 요소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근데 심사관은 한 건 하는데 하루에 한 몇 건씩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뭔가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알바 천국 들어오면은 이거는 거절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알바 천국은 또 이게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김밥 천국은 예를 들어 알바 천국 했는데 거절이 됐어. 아 이거 심판 이거 해야 돼? 돈도 드는데 포기를 했다면은 아마 알바 천국은 다른 사람 차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표가 됐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내 상표에 대한
예삭도 물론 강했고, 이거 끝까지 한번 다퉈보자. 이건 난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등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든지 무슨 나라, 무슨 월드, 마을, 저런 말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식별력이, 특허증 심사관 입장에서는 식별력이 다 약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 김밥천국이 저렇게 이제 상표를 출원해가지고 도형으로 이제 등록을 받았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제 상표 교육을 듣고 다시 김밥천국을 오픈한다고 하면은 상표를 어떻게 출원해야 될까요? 일단 천국이라는 말 빼야 되겠죠. 천국이라는 말 빼고 다른 어떤 고유명사를 해야 될 거고, 김밥도 다른 가급적이면은 뭐 다른 거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상표가 없으면은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 상표 등록 안 하고 상표 사용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식당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표권 없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누가 다른 사람이 내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은 내가 그때부터 상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상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상표를 출원 안 하고 사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 식당을 했는데 잘 됐어. 하여튼 상표를 멋지게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 식당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되게 잘 돼서, 아이고 그럼 이거 내가 다른 사람 사용하지 못하게끔 내가 상표 등록을 해야 되겠다 라고 출원을 해요. 그럼 그게 등록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사업 한참 번창했는데, 번창해가지고 이거는 꼭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출원했는데 등록이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표는 가급적이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요.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상표는 제품 출시 전에, 그리고 개업하기 전에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상표 등록해야지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 혹시 뭐 갈치로 유명한 유리네 식당이라고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그 제주시에 보면은 유리네 식당이라고 아주 갈치 조림을 잘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식당인데, 제가 몇 년 후에 또 이제 그 식당을 한번 갔어요. 갔는데 그 유리네 식당 그 식당 사장님이, 유리네가 이제 유리가 자기 딸이 유리인가 봐요. 유리인데 이 유리네 식당이 이제 유명해지니까 전라도에 있는 어떤 식당이 유리네 식당이라는 간판을 열고 똑같이 이제 갈치조림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쁜 놈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유리네 식당을 상표를 출원해놨어야지. 출원해놨으면은 그 전라도 업체를 당연히 이제 문 닫게 할 수 있는 건데, 상표를 출원 안 해놓으니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 출원은 가급적이면은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이게 한중 기술 교류회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게 이제 와가지고 중국 기업들 대상으로 뭐 이렇게 제품 홍보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여기를 참석을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어떤 기업에서 왔는데, 이게 기능성 무슨 음료였어요. 이 음료를 막 나눠주고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약간 상담을 해봤는데 어떻게 오게 됐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기능성 음료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대박을 친 거예요. 뭐 다이어트에 좋고 뭐에 좋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거 그럼 이 가지고 중국 시장 진출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품을 한가닥 들고 이 행사장에 참가한 거예요.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여기 온 중국 기업들한테 막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상표는 중국에 출원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국에는 특허하고 상표까지 다 등록 받아놨대요. 근데 중국에는 출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음료를 막 중국 사람들한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음료를 받아간 중국 기업이 예를 들어 성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똑같은 음료를 만들어내서 팔더라도 이 기업은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장지가 아주 괜찮았어요. 상표도 좋았고. 이 중국 기업이, 어떤 중국 기업이 그 포장지를 그대로 상표를 출원하고 또 전체를 예를 들어가지고 저작권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은 아무리 자기 제품이 좋고 상표가 좋아도 중국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진출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잘 되니까 이제 중국 욕심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중국 진출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뭔가 좀 잘 되고 하니까 중국 시장 크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진출하면은 뭔가 되겠다 싶어서 하지만은 그때서는 이미 이제 늦었다는 거죠. 특히 중국에서 이제 박람회가 지금 뭐 코로나 풀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열릴 텐데 이런 데 가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출원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가면은 뭐 지적권 보호센터라고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데 제품 출시하기 전에 상표를 출원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허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런 메일을 많이 받아요. 이게 중국 상표 대리사무소에서 막 보냅니다. 당신 상표가 지금 중국에서 출원이 돼가지고 심사 통과해서 지금 출원 공고 중이다. 그래서 이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응을 하려면은 우리 사무소가 굉장히 손꼽히는 그런 사무소니까 우리한테 연락을 주시오. 이런 메일들을 최근에 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표 대리사무소들이 우리나라 상표들을 쭉 이렇게 이제 스크린 해가지고 출원 공고된 거는 우리 기업들한테 이제 대표 메일이나 이런 식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 기업은 영문으로 볼 때는 보낼 때도 있고 한글로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기업은 내 상표가 중국인에 의해 가지고 선점이 되어 있는 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메일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한편으로 고맙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이 메일을 보내준 중국 상표 대리 사무소 이거를 이 사건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의뢰를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 저도 이제 변리사지만은 제가 변리사이기 때문에 상표도 대리할 수도 있고 특허도 대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은 특허는 변리사 시험이 있어가지고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특허를 할 수가 있는데 상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시장감독국에다가 신고만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질 없는 상표 대리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 받으면은 거래하고 있는 한국 특허사무소에다가 연락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없다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요새는 이제 다 온라인으로 이제 제품을 판매하잖아요. 자사몰이든 아니면은 쿠팡이든 뭐 무시사든 일단 브랜드가 노출이 되면은 중국 상표 브로커들의 먹잇감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온라인상에 내 브랜드 노출되기 전에 반드시 상표 출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중국에서 내 상표가 선점당해가지고 내 제품 유통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교재를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데 하여튼 가사몰이든 온라인 마켓이든 이런데 상표 업로드하기 전에 반드시 상표 출원해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상표 출원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상표를 출원하려면은 상표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내 이 상표를 어떤 상품류에 쓸 것인지를 정해야 되고 내가 상표를 정했다 하더라도 내 상표랑 유사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관건이잖아요. 이런 이제 독창적이어야 되고 식별도 있어야 되고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와도 잘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상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멋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대부분은
상표 등록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나만의 독특한 조상표를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근데 식빌리기 낮은 상표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형제 맛집이라고 하면은 저거는 출연해봐야 등록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 이름 이종기 이니셜을 봤는데 LJK 형제 맛집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형제 맛집에다가 다른 어떤 식빌리기 있는 상표를 문자를 부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등록을 받았는데 형제 맛집 이 자체는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을 못 받지만은 저 도형 때문에 등록이 된 거거든요. 저렇게 이제 독특한 도형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줄임말도 요새는 많이 해요. 짜장의 왕 하면은 저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라면이나 뭐 이런 데다가 하면은 저거는 등록이 안 돼요. 짜장의 왕? 이거는 식별력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짜왕이라고 하면은 이건 또 다르다는 거죠. 고봉민 김밥 많이 드셔보셨죠? 저도 되게 많이 이용하는데, 저 부산에서 김고봉이라는 젊은 친구가 저 고봉 김밥을 시작했어요. 근데 반응이 좋았어. 그러니까 전국에 프랜차이즈가 뭐 한 몇백 개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가맹점에 있는 가맹점 중에 하나가 고봉 김밥을 등록을 해버렸네. 특허청에다가. 그러고 나서 역으로 당장 상표 침해니까 간판 내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상표를 등록 안 했는데. 그래서 고봉민 김밥인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저렇게. 출연해가지고. 원래는 고봉김밥이었는데, 이게 지금 고봉민 김밥인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고봉김밥으로 프랜차이즈 하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상표를 바꿔야 돼? 말아야 돼? 기존 고객들이 고봉김밥에 맛들어져 있던 많은 고객들이 다 이쪽으로 고봉민 김밥인으로 옮길까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고봉김밥 저거는 식빌리 있거든요. 저거를 상표를 출연했더라면은 아마 뭐 대박을 쳤겠죠. 그래서 상표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가맹점이 선점해가지고 저렇게 역으로 공격을 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표를 바꿔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표를 국문으로 할까? 아니면은 영어로 할까? 문자로 할까? 도형으로 할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줄임말 상표 등록 이런 게 뭐 빙글에 바나나를 빙바라고 하나 보죠? 많이 그렇게 하나 봐요? 저런 거. 뭐 오징어 짬뽕은 오짬. 저런 식으로 정식 명칭으로 하면은 등록이 안 되지만 이거를 줄임말로 하면은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재밌는 상표들을 가져와 봤는데, 이거 보면은 되게 재밌는 상표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재치 있는 그런 상표들이죠. 그래서 이런 상표들을 보면은 이게 내 식당이 어떤 것이라는 걸 은연중에 나타내면서도 이렇게 좀 뭐라고 재밌게 상표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는 괜찮죠. 족황상제 뭐. 제가 동네에 달걀 파는 집이 있는데 그 달걀 판매점 이름이 에그머니더라고요. 에그머니. 그 상표가 내 상표를 출원한다고 다 등록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이제 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식빌릭이 없는 상표를 하는 거예요. 아까 김밥 친구처럼. 이런 단어는 기본적으로 식빌릭이 없어요. 이 상표 붙여봐야 이런 거는 전혀 상표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근데 진통제에다가 진통제로라는 상표를 쓰면은 등록 안 되겠죠? 진통제가 진통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통제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런 거는 등록이 안 돼요. 이 편한 치과나 치과에 이 편한 치과 등록이 될까요? 될까요? 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치과의 원래 목적이 이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치과 의사가
이 편한 치과를 등록받기 위해 가지고 뭐 도형도 갖다 붙이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갖다 붙이고 뭐 바이퍼, POC 다 갖다 붙입니다. 다 거절이 돼요. 왜냐하면 저 도형들을 뭐 어떤 걸 갖다 붙여도 이 편안이라는 게 딱 눈에 띄면은 저거는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개만 따왔지만은 이 의사가 엄청나게 많은 상표를 출원했어요.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여기저기 막 출원한 것 같은데 결국은 뭐로 등록받았냐면 이 Y 편한 치과로 등록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식별력이죠. 그래서 이게 제품의 성질을 표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상품은 제일 좋은 네이밍은 내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그런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제가 이제 심사관 전기 에너지 공급 계약할 때마다 차지 나오를 하면 이런 것도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심판관 할 때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인데 사이버거 이게 맘스터치의 사이버거 유명하잖아요. 심사관이 저 상표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버거에서 그게 불복을 해가지고 불복 심판을 올린 건데 그 사건이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저 사이버거 사이가 뭘까요? 이게 저 당시에 아마 그 강남 스타일의 그 가수 그 사이가 한참 유행했을 때인데 근데 저거는 가수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사이가 뭘까?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분명히 뭐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심사관은 이걸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영어에 사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대요. 넓적다리 고기. 그럼 사이 버거 하면은 넓적다리 고기로 만든 버거잖아요. 이거는 등록이 안 돼요. 근데 누가 저 사이를 보고 이 영어 사이를 생각하겠냐 이거죠. 그 영어를 심사관 개인의 어떤 영어 수준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어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수준의 학생들이 알 수 있는 영어 단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사이를 적어놨는데 심사관은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사관이 너무 오버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파기환송 시켰죠. 그 사이버거가 등록되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표를 출원할 때는 그런 어떤 성질 표시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걸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간단하고 흔한 표정 같은 것도 안 됩니다. 이런 거. 뭐 영문자 두제라든지 뭐 1, 2, 3 뭐 그리고 영어랑 숫자를 결합한다든지 저 위에 거는 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거절이 된 거고 저 밑에 거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아니라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이마트는 마트에다가 이를 하나 붙인 거잖아요. SK는 이것도 그냥 영문자 2개 붙인 건데 식별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등록 받았어요. 예외적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저 상표를 봤을 때는 이거는 누구 회사 거야 라는 게 확실히 인식이 되면은 그거는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트나 SK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등록이 된 거고 K2도 오랫동안 사용해가지고 많은 분쟁을 거치면서 K2 원래는 저거 등록이 안 돼야 되는 건데 적어도 사용해야 식별력으로 등록을 받았어요. 상표를 수료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상표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료하면은 등록 받는 데까지 뭐 1년 반 이상 이렇게 걸리거든요. 출원료도 저렇게 내야 되고 등록료도 내야 되고 저기다가 이제 특허사무소 비용까지. 근데 내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1년 반 후에 나와요. 너무 길잖아요. 근데 만약에 1년 반 후에 나오면은데 내가 뭐 제품을 냈는데 아니면 식당을 뭘 했는데 장사 잘 됐어요. 근데 1년 반 후에 내 상표가 거절이 돼버렸어. 그러면 아주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우선 심사를 많이 해요. 우선 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은 빨리 나옵니다. 짧게는 뭐 한 4, 5개월 만에 등록이 될 수도 있어요. 4, 5개월 만에. 대신 요거는 비용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이제 뭐 내 상표랑 타인의 상표랑 유사하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칭호입니다. 스타벅스랑 이거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심사관은 이거를 유사로 본다는 거죠. 스타벅스 발음이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이 유사하거나 이런 것도 본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거죠. 칭호죠, 칭호. 요거는 다 유사한 거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 요것도 다 유사한 거로. 이부자리 같은 경우는 이부자리 이거는 식빌리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형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도형이 유사한 거로. 이거는 서로 비유사하다. 육갑 안에 저런 거 상표 괜찮잖아요. 육갑 안에. 그러니까 저거는 육갑이라는 상표하고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거는 육갑으로 약칭이 되진 않잖아요. 육갑 안에라고 읽히지. 저거는 누구 보고 육갑이라고 이렇게 약칭해서 부르진 않잖아요. 배열 순서만 달리한 것도 다 유사를 봅니다. 다 영상 하나 또 볼게요. 등록돼 있는 상표가 대략 60여 개 되고 출원한 건 훨씬 많죠.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니까. 제가 상표 출원 처음 한 거는 96년? 그때 한 것이 대패 삼겹살이라는 메뉴명입니다. 그걸 왜 하게 되냐면 사실은 그냥 상징적인 거였어요. 내가 만든 메뉴니까 이렇게 이름을 하나의 호적에 올려보자라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단순한 생각이지만 잘한 거죠. 공유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누가 만들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 상표를 등록한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가 좀 커요. 상표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는 뭐냐면 제가 해외 진출하면서 외국에 가보니까 정말 당연한 절차 같더라고요. 내가 만든 아이디어에 대한 이름이나 상표에 대한 등록을 먼저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와 거의 같은 레벨의 절차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상표 등록은 나의 아이가 생겼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출생신고다. 호적에 딱 올리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상표, 내가 만들어낸 메뉴를 등록하지 않으면 내게 아닙니다. 남의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상표 등록은 또 다른 재산입니다. 진짜로. 물론 내가 메뉴를 만들어서 그 메뉴가 정말 인기를 끌어야 되고 그 메뉴로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무조건 등록하세요. 진짜 그게 큰 재산이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했죠. 상표 등록의 어떤 중요성을. 내 아이의 출생 신고와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이제 상표를 내가 이제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간혹 이렇게 이제 경고장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경고장 받았을 때는 과연 이 상대방이 내한테 경고를 보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표가 정말 제대로 된 상표인지, 뭐 소멸된 건 아닌지, 뭐 이런 걸 잘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내 상표가 상대방 상표랑 정말 유사한 건지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 특허사무소를 의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제 실제로 제가 고객이 저한테 문의를 한 건데, 여기 이제 듀얼로라는 상표를 등록을 받았어요. 등록을 받고 실제 이제 광고할 때는 저게 에로이나거든요. 에로이나 마이트 픽션이고, 하여튼 상표 등록은 듀얼로를 받았어요. 듀얼로를 받았는데 이게 에로이나, 이게 헤로이나, 이 에로이나가 저게 뭐 여배우라는 이름인가 봐요. 요 상표를 등록받은 사람이 우리 고객한테 당신이 내 상표권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우리 고객은 듀얼로라는 상표를 등록받았지 이거를 등록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를 과연 상표로 사용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거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업체 사장이 폐업 직전에 있어가지고 쉽게 이제 간판 안 내리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도 적극적으로 뭔가 사업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한번 다투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 헤로이나를 내 상표는 듀얼로인데 이 에로이나 1로 했는 건데 이거를 과연 내가 상표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표를 등록받았으면은
지정 상품에 정당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정 사용하게 되면 취소가 되는 거고, 또 3년간 또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도 취소가 돼요. 부정당하게 사용한 게 이제 한 예를 들면은 꾸이면 이거 드셔보셨어요? 아마 애 있는 자 분들은 아마 드셔보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상표를 등록받았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판매율이 뚝뚝뚝뚝 떠지는 거예요. 봤더니 꾸이랑이라고 이렇게 누가 팔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꾸이랑은 등록받는 게 꾸이랑 즉 한글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상표를 도형이랑 같이 붙여가지고 그것도 상단에 꾸메나고 비슷하게 전체적인 디자인도 비슷하게 저렇게 모방해서 사용했잖아요. 이 업체는 꾸이랑이라는 상표를 등록을 받았지만은 이걸 이대로도 물론 사용했지만은 꾸이랑하고 도형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정적으로 이게 꾸이면의 어떤 그런 명성이나 이익에 편성하려고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취소 심판해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표를 등록받은 데도 사용 안 하고 이걸 변형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취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사용 안 하면은 이것도 취소가 됩니다. 근데 내가 상표를 사용을 했는데 내가 등록받은 상표를 사용한 거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구분이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상표를 등록받은 거는 이거로 등록받았어요. 등록받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한 거야. 그럼 이거는 이 상표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뭔가 좀 변형해서 사용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법원에서는 이 상표와 이 상표는 크게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이 상표를 등록받고 이렇게 사용했지만은 이거는 이 상표를 사용한 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은 이게 이제 이거잖아요. 시뮤스. 근데 요거는 어떨까요? 엘리트라는 상표를 등록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엘리트 골프라는 이 상표를 사용했어요. 그럼 이거는 정상적인 사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엘리트 자체는 사실은 식빌리기가 있기 때문에 등록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등록받은 거는 요 도형 때문에 등록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도형을 싹 빼고 엘리트 골프라고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등록받은 상표를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사용한 거로 안 본다는 거죠. 이거는 상표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컨티넨탈 이거는 영어하고 한글을 적어놨지만은 이것도 영어만 적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등록받은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앤아웃 혹시 이거 햄버거 드셔보셨어요? 이 상표를 등록받았는데 한국에서 거의 사용 안 해요. 근데 3년 동안 사용 안 하면 상표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딱 하루만 상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상표를 사용한 거니까 불사용되지는 않죠. 그래서 일반 많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표를 이렇게 방어적으로도 상표를 출원을 많이 해놓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로 다. 그럼 그 많은 상표들을 다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타오바오나 이런데 뭐 잠깐 이렇게 판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불사용을 좀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표를 등록을 받고 3년 동안 사용 안 하면은 취소가 된다는 거. 이게 덥죽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을 텐데 이 덥죽이 방송 나오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덥죽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가지고 골목 식당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광고를 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붐비나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이거 덥죽 이거 그대로 따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불매운동을 하고 결국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사고를 하고 가맹사업을 중단한 이런 사건이 발생했죠. 근데 문제는 이 프랜차이즈 업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최모 씨가 이제 골목 식당에
2000년 7월 15일 날 방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출연한 거예요. 덕주가. 그리고 이거 원래 저 최모 씨가 8월 14일 날, 8월 4일 날 출연했죠. 그래서 심사관이 이거는 뭐 심사 결과 문제 없다. 그래서 출연 공고를 했는데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 신청을 한 거예요. 내 상표하고 유사한 거다. 그리고 이모 씨가 출연하는 거는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모 씨는 이게 불복해가지고 또 거절 불복 심판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덕주가 누구도 등록 못 받았어요. 아직 분쟁 중입니다. 보면은 다 등록 못 받았어요. 보니까 뭐 덕죽이라는 상표도 누가 또 출연했더라고요. 이게 미스터 트롯의 영탁이가 이제 막걸리 한 잔 이거 부르고 난 다음에 영탁 막걸리가 예천양조에서 상표를 출연했죠. 이게 막 저도 이제 이거 스토리 한번 보니까 이 전속 예천양조랑 영탁 저쪽 가족이랑 소속사랑 해가지고 굉장히 분쟁이 막 이 영탁 엄마가 이게 예천양조에 가가지고 뭐 50억을 요구를 했다느니 뭐 엄청난 하여튼 과하게 요구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이제 사건이 좀 전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영탁이 유명해지니까 이거를 재빨리 이제 출연했지만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탁은 소속사에서 자기 영탁이라고 여러 가지를 출연합니다. 등록을 대부분 많이 받았고. 지금 이제 상표를 말씀드렸는데 상표는 내 상표가 등록을 받았으면은 그걸 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상표를 누군가 침해하면은 상표법에 가지고 이거를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상표를 등록을 안 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꼭 상표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라든지 물품의 외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등록받기가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때는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로 굉장히 많이 보호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타인의 상호를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영우 변호사 이게 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영우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 놀러 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변호사 하나가 예전에 제주도 오니까 행복국수라는 집에서 국수를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추억을 돌려가지고 이 집을 찾아갔는데 이 집은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을 닫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행운국수라는 집이 굉장히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줄도 많이 서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제 그냥 궁금증만 남기고 어떤 이제 절에 가서 이제 뭐 봉양도 드리고 뭘 하는데 그 절에서 나온 국수가 이게 행복국수에서 먹었던 그 국수 맛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봤더니 이 행복국수 사장이 이 문을 닫고 그 절에 들어가 가지고 스님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국수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바다 변호사들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행복국수 사장한테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 나중에 이 행복국수의 주방장이 행복국수에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 갔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뭐 팔려 갔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행복국수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행복국수가 이제 그런 또 행복국수가 또 뭐 이렇게 홍보나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홍보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입소문을 타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행복 한바다 변호사들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행복국수가 유명해지니까 유명한 가게 상호를 비슷하게 따라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행운국수의 상호 사용을 중재하는 내용 증명 보내고 소송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검토를 해보면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그러면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주체의 혼동이 일어나느냐 이런 건데, 행운국수하고 행복수는 사실은 이제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의미 자체가 명백하게 좀 다르기 때문에 유사 상표를 좀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가 되려 그러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야 돼요. 내 식당이 국내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야 되는데, 과연 행복국수가 제주도 황지사 근처에 맛집으로 유명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국수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를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린의 식당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행복국수 집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한번 전라도에 오픈한 그 집을 대상으로 한번 대응해 볼 충분한 가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국수 직원을 스카우트하는 이것도 뭐 불법은 아니다. 레시피를 도용했다고 하지만은 이거를 레시피로 도용한 걸 볼 수 있느냐? 레시피 도용이라고 하기 위해 가지고는 나름 실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례에서 이제 시사하는 거는 어쨌든 식당이라도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레시피는 종업원에 알려주지 말고 영업 비밀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이제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저명 상표에 편성해 가지고 이거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프라다 요새 뭐 잘 되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마치 이제 프라다를 연상시키게 하는 이런, 그러니까 요거는 상표 등록이 사실 안 돼요. 프라다 그렇게 상표가 저렇게 프라다고 하니까 프라다랑 비슷해 가지고 상표 등록이 안 되니까 나중에 상표를 이렇게 더 프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표를 등록받아요. 근데 과연 그러면은 이게 프라다의 저명성을 악용한 부정경쟁 행위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프라다가 이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안 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은 프라다가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비슷한 사례인데, 루이비 통닭 이 상표를 이 치킨집인데 저렇게 이제 치킨집을 영업했어요. 그랬더니 루이비통에서 소를 제기했죠. 그랬더니 이게 차 루이비 통닭으로 상호를 변경해가지고 치킨집을 다시 운영했는데 이것도 루이비 통닭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거는 타인의 유명 상표를 뭔가 좀 편성하려고 하는 그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버버리, 우리 교복들이 버버리 모양을 뭐 비슷한 거로 땄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버버리 유사한 교복을 못 입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이제 뭐 버버리에서 좀 과하게 대응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버버리든 아니면은 프라다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뭔가 좀 편성을 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용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오랫동안 뭔가를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를 성과를 이루어냈는데 이 성과를 누군가가 도용을 했을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 연인 단팥빵이라는 이런 매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게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게 생겨났네. 누이의 단팥빵. 서울 연인 단팥빵이고 누이의 단팥빵이니까 상호는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인테리어나 전체적인 콘셉트나 이미지나 이런 거는 유사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서울 연인에 있던 단팥빵의 제빵사가 퇴사해가지고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이거는 부정경쟁 행위라는 거죠. 이거는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뭔가로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디자인, 이미지, 컨셉 이거를 그대로 본딴 거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부정경쟁 행위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이게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상표로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은 뭔가 독특한, 예를 들어 어느 식당의 인테리어가 아주 독특했어요. 그 인테리어 때문에 그 식당이 유명했었어. 그럼 이 인테리어는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식당에 뭐 예를 들어 종업원들의 복장이 아주 독특했어. 유니폼이. 그리고 그 유니폼 때문에 만약에 어느 식당이 알려졌다고 그러면 다른 식당에서 그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서빙한다고 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부정경쟁 행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경쟁 방지법은 이렇게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다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상표를 출원하든 아니면 외국으로 출원하든 하려면은 이래저래 이제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들을 좀 많이 활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뭐 JK 특허법률사무소를 그러면 뭐 중국 관련되는 상표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 많은 분쟁 사건들을 그렇게 다뤄왔고, 그래서 나름 이제 분쟁 경험들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사무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 제가 강의는 이후로 다 끝났고요. 특허와 상표라는 건 IP잖아요. IP는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고, 뭔가 좀 기존 어떤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에피소드로 그냥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생긴 문에 실제로 이제 꽤 오래전에 이제 실험을 한번 했어요. 미국에서. 여기에 이제 어른들을 5명 들어가게 하고 방 안에 빠져나오게 했어요. 밖으로 빠져나오겠는데, 어른들은 이게 손잡이를 돌리고 밀고 해도 문이 안 열려요. 고장이 났나? 네가 한번 해봐봐 하면서 돌아가면서 했는데 결국은 30분이 지나도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을 넣었더니 애들은 2, 3분 만에 나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른들은 이 손잡이를 보고 돌려서 미는 거는 그만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밀으니까 안 밀리니까 이게 뭔가 고장이 났나? 한번 더 세게 밀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애들은 이게 고정관념이 익숙해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을 무조건 이쪽으로만 미는 게 아니라 이걸 옆으로 미는 문이었는데 애들은 이제 그런 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이랄까. 그래서 고정관념이 너무 사로잡혀 있다는 거. 뭔가 좀 창의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한 출판사 사장 얘기를 제가 한번 하면, 이렇게 출판사 창고에 팔리지도 않는 책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판사 사장이 이 책들을 어떻게 팔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탁 보고 이 책을 청와대죠. 지금은 이제 용산실이고 대통령실이고 청와대로 해도 보냈어요.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좀 적어달라고. 그래서 답이 없어요. 또 보냈어. 답이 없어. 세 번째 보냈더니 이 대통령이 좀 귀찮은 거야. 그 비서실에다가 적당히 서평 하나 보내줘. 이러니까 비서실에서 색다른 발상이군요 라는 서평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모든 신문 일면에 광고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갈채를 보낸 책.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순식간에 다 팔려버립니다. 출판사 사장이 이거 괜찮네, 재밌네 해가지고 또 팔리지 않는 책을 하나 청와대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말려들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독자를 우롱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그 다음날 또 신문에 모든 신문에 일면 광고가 나옵니다. 대통령이 온몸으로 저항한 책.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 어떤 책이길래 대통령이 저항을 해? 하고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책이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 출판사 사장이 아예 그냥 허접한 책을 하나 찍었어요. 아예 새로 해가지고 재미 붙여가지고 또 보냈지.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번에는 진짜 안 말려들 거야 라고 답을 안 보냅니다. 계속 보냅니다.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 그러다가 한 2달 정도 지나가지고 모든 신문에 또 광고가 쫙 납니다. 그리고 책이 다 팔렸어요. 뭐라고 광고를 냈을까요? 여러분들은 뭔가 좀 고정관념을 타파하시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시죠. 대통령을 장고에 빠지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독자들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대통령을 장고에 빠지게 하느냐 해가지고 책이 다 팔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앞으로 뭐 국내 상표든 아니면은 중국이나 동남아, 요새는 동남아 쪽으로 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동남아 쪽이든 뭐 이렇게 뭐 상표 유치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상표 브로커들이, 중국에 있는 많은 상표 브로커들이 우리 기업 상표임을 알면서 미리 선점을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은 이 상표 브로커들이 상습적으로 우리 기업 상표나 아니면은 외국 기업의 상표를 상습적으로 이렇게 미리 등록해 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제도상으로는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과연 불법이냐 아니냐, 경계도 애매하고. 다만 이제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되게 많으니까 한국지식재산 보호원이라든지 아니면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상표 브로커에서 상표를 선점당했을 경우에 이거를 대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같은 걸 지원해줘요. 그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대응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대응해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이제 중국에 6년 정도 이렇게 이제 살다 왔는데, 중국이 특히 이제 공무원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뭔가를 관시, 인맥을 통해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려워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중국에서 소송을 하는데 중국 로펌에서 이거 법관들하고 뭔가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관시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 돈이 좀 든다라고 돈을 요구하게 되면은 그건 한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쨌든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특히 악의적으로 남의 상표를 선점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1년 3월 달에 10가지 무슨 행위를 쭉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악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자로 보고, 이런 행위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방정부에 통보를 해가지고 명단도 공개하고, 그리고 세무조사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에서 배제시키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새로운 정책들을 강력하게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상표 브로커가 확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확 줄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중국 상표 브로커들이 진화를 하는 겁니다. 진화를. 그전에는 없던 새로운 수법으로 계속 선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 회피하려고 이제 조세 회피처라 그러나요? 그럼 보미다 섬이나 이런데 기업 설립 쉽게 되는 데 있잖아요. 세금 안 내리는데. 이런데 페이퍼 컴퍼니 막 세우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중국 상표 브로커들이 중국 기업 이름으로
상표를 선점하게 되면은 이게 중국 당국에서 현미경으로 쳐다보니까 아예 그냥 외국 기업 이름으로 해가지고 상표 브로커 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이제 상표 대리사무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표 대리사무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납니다. 자격 없는 상표 대리사무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상표 대리사무소들이 자기 이름으로, 상표 대리사무소는 법률 서비스를 하는 데잖아요. 근데 화장품에 등록 받을 수 있어요? 의뢰에다가 등록 받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상표 대리사무소들은 상표 대리사무소를 하고 있으면서 화장품에도 등록받고 무슨 식당업에도 등록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제재를 하니까 이 상표 대리사무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 기업들을 꼬드겨가지고, 야, 이거 한국에 이렇게 괜찮은 상표야. 너가 출원해 놓으면은 이거 하면 돈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여러 명을 컨택을 해가지고 출원을 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 고객 중에 하나는 그 김해김이라는 상표인데, 이 김해김 상표가 출원인이 17명인가 되는데 출원인은 다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근데 상표 대리사무소는 똑같은 상표 대리사무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표 대리사무소가 그 어떤 특정 개인이랑 이렇게 짜고, 야, 이거 상표 붙이기인 거죠. 이거 상표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이 한국 기업 중국 진출할 때 너가 비싸게 받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상표 브로커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상표 대리사무소들도, 상표 브로커들도 이게 쫙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은 지금은 우리 기업이 대응해도 좋을 만큼 환경은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아니요, 저는 이제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출원하면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JK는 안 돼요. 간단하고 흔한 편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도형화됐잖아요. 이거를 과연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봤을 때 저거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저건 출원하면 뭐 등록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뭐 내가 이거를 뭐 등록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 JK 특허법률사무소가 지금은 뭐 규모가 아주 작지만은 규모가 막 커져가지고 알려져 있다. 그럼 누가 이제 JK 특허법률사무소를 뭐 도용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뭐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특별히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JK는 이제 영문자 투자이기 때문에 그 간단한 원활한 표장인데 제가 등록 안 하고 사용했어요. 근데 그 제 상표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를 상표 출원하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내가 비록 상표 등록은 안 받았지만은 이거 부정경쟁 행위로도 제가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지금 도형화됐지만 도형화 안 된 그냥 JK, 그냥 평범한 JK로 해서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제 사무소가 많이 알려져 있으면은 이거는 특허청에다가 뭐 사용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많이 인식이 됐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쉽진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상표를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판단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이거는 요 사람은 이게 3년 동안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취소를 다 할 것 같으니까 요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급조를 해 가지고 뭔가 판매했던 이런 게 눈에 확 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심판 청구하고 난 다음에 급하게 뭐 판매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내가 판매 현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판매를 했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뭐 영수증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간이 영수증 이런 것만 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상표 사용으로 보기 힘든 거죠. 예.
예, 예. 민사소송을 제기해야죠. 이게 내가 이 당신 상표를 해가지고 내가 영업 손실을 이렇게 받고 당신은 이걸 해가지고 얼만큼 이득을 봤으니까 그건 민사소송이에요. 그거는 별개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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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도용은 충분히 시킬 수 있겠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와 유사한 상표가 도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되겠죠. 예. 예, 예. 예, 예. 빨리 출원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출원 안 하면은 다른 사람 유사한 거 도용 써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럼 상표 출원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돈이 되게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특허 사무소 통해서 하면은 상표 출원할 때 얼마 드냐 하면은 관람료가 한 출원할 때 5만 6천 원 정도 들고 특허 사무소 비용은 뭐 사무소마다 좀 다르지만은 20만에서 한 40만 원, 좀 큰 사무소 같은 경우는 뭐 4, 50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고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등록받게 되면은 등록 관람료가 21만 원이고 또 특허 사무소에서 그 성공보수금을 받아요. 그렇게 한 보통 뭐 2, 30만 원 받죠.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심사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우선 심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또 한 25만 원 정도 또 플러스가 돼요. 그 전체로 하면은 한 돈 100만 원 정도는 최소 들어가요. 근데 그 100만 원 아끼려다가 내 상표가 다른 사람이 내 상표를 사용한다든지 도용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해버리면은 내 사업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돈 아낄 생각하지 말고,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그 상표 출원은 이거는 비용을 많으니까, 정말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하면, 없다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다만 이제 그런 데 하게 되면은 유사 상표가 있는지 이런 걸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못하고 하면은 출원한 상표가 그냥 죽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거 무조건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출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제 상표는,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